아프리카 나이지리아 속담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 아이를 올바르게 양육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노력뿐만 아니라 사회와 공동체의 관심과 애정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일본에는 이 속담에 딱 맞는 TV 예능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바로 니온TV에서 제작한 나의 첫 심부름입니다. 나의 첫 심부름은 인생 첫 심부름을 수행하는 어린이들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1991년 첫 방송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비정기적으로 방영 중인 장수 리얼리티쇼죠. 2018년에 방영됐던 미로의 에피소드에는 가족 그리고 마을과 공동체가 아이를 함께 키워나가는 모습이 육아 교과서처럼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올해 2살 8개월이 된 미로는 엄마로부터 인생 첫 심부름을 의뢰받습니다. 국수가게 사장님인 아빠가 깜빡 잊은 앞치마를 엄마 대신 배달해주는 일이었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돌아올 때는 시계방에 들러 수리를 맡겼던 엄마의 시계도 받아와야 했어요. 성인이라면 어려울 것 하나 없는 이 심부름. 하지만 미로에게는 혼자서 집 밖을 나서는 것부터가 큰 도전입니다. 미로는 출발 전 엄마와 한 가지 약속을 합니다. 바로 인도를 표시해주는 흰선 밖으로 나가지 않기로 한 거. 하지만 아빠 가게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흰선을 넘어 길을 건너야 했죠. 미로가 우물쭈물하며 길만 바라보고 있는 그때 지켜보고 있던 철물점 아저씨가 나타나 길을 건너는 것을 도와줍니다. 철물점 아저씨의 도움으로 아빠에게 무사히 앞치마를 전달한 미로. 미로의 첫 심부름은 그렇게 주민들의 다정한 성원 속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됩니다. 유년 시절의 좋은 기억은 아이가 건강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바탕이 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어린 시절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덜 우울해하고 원만한 대인관계를 갖게 될 수 있다고 해요. 아이 하나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나이지리아의 속담은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말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한국의 모습은 어떨까요? 지금 한국 사회는 아이를 어떤 태도와 표정으로 대하고 있을까요? 2019년 9월 11일 4일의 연휴가 시작되기 직전인 추석 전날 김태양 씨는 아들 민식이와 신나게 연휴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내일부터 4일간 학교에 가지 않아도 되니 아들이 평소에 좋아했던 게임을 밤새 즐기자고 약속한 것이죠. 그리고 2시간 뒤 태양 씨는 민식이와의 약속을 영원히 지킬 수 없게 됩니다. 막내 동생의 손을 잡고 엄마의 가게로 향하던 민식이를 SUV 자동차가 그대로 치고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횡단보도를 향해 달려오던 차량을 먼저 발견한 것은 사고 당사자인 민식이었습니다. 민식이는 재빨리 막내 동생을 옆으로 밀쳤고 다행히 동생은 찰과상만 입은 채로 사고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형제를 기다리다가 사고 장면을 직접 목격한 둘째 동생과 쓰러진 아이들 붙잡고 살려달라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했던 엄마 박초희 씨, 그리고 아들의 마지막 순간을 지키지 못한 아빠 김태양 씨는 심각한 사고 후유증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의 아이가 겪은 비극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며 김태양 씨와 박초희 씨는 스쿨존에 신호등과 과속 단속 카메라를 의무적으로 설치해달라는 국민청원을 올립니다. 그리고 죽은 아이의 이름을 알리며 민식이가 스쿨존 사망사고의 마지막 희생자가 될 수 있기를 국민들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하지만 김태양 씨와 박초희 씨의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민식이 사건 후로 한국에는 민식이 법이란 것이 제정됩니다. 민식이 법을 통해 스쿨존에서 규정속도 시속 30km를 초과하여 13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 또는 다치게 한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무인 교통단속 장비, 횡단보도 신호기 설치 등도 의무화됐죠. 하지만 이것들은 모두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법일 뿐 어린이 안전사고 자체를 막는 방법에 대해서는 여전히 느슨한 상태입니다. 안전펜스, 속도 제한 표시, 횡단보도로 활용하는 과속 방지턱 등 보행 안전장치 설치는 모두 권고사항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민식이가 사망한 지 1년도 지나지 않은 2020년 5월 전주시 덕진구에서 또 한 명의 어린이가 스쿨존에서 불법 유턴한 차량에 치여 사망하게 됩니다. 이곳은 주변에 초등학교와 유치원이 위치해 있어 스쿨존으로 지정되어 있었으나 주민들 말에 따르면 평소에도 운전자들의 불법 유턴이 잦은 구역이었습니다. 아이가 사망한 뒤에야 뒤늦게 도로에는 중앙 분리대가 설치되었죠. 이후에도 학교 정문이 내리막길과 이어지는 좁은 도로와 바로 맞닿아 있음에도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 서울시 영등포구 도림초 스쿨존. 가파른 경사지대라 민식이법 이후에도 30km가 넘는 속도로 운전하는 차량이 많았던 서울시 강남구 엄북초 스쿨존. 아이들이 안전펜스 없는 인도로 등하교를 해야 했던 대전 둔산동 스쿨존 등에서 어린이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였습니다. 모두 스쿨존의 어린이들을 보호해주는 안전펜스와 자동차 속력을 줄이게 만드는 과속 방지턱이 설치되었다면 사망까지 가지 않았을 수도 있는 사고였죠. 지난 겨울 강남구 청담동 스쿨존에서 사망한 이동원 군. 동원 군이 사망한 길은 오랫동안 학부모들이 관계기관에 울타리 설치나 보완을 요청했던 곳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등하굣길로 이용하는 길이었지만 차량 통행량이 많고 인도가 없으며 경사가 가팔랐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학부모들의 요청은 주변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되어 버렸습니다. 폭이 좁은 도로에 보도를 설치하려면 양방 통행 도로를 일방 통행으로 바꿔야 하는데 이때 반드시 주민 동의가 필요합니다. 경찰은 강남구청에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요청했고 구청이 주민 50명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48명이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통행 불편과 일방 통행이 오히려 과속 위험이 크다는 것이 이유였죠. 한 학부모는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이동원 군의 사망에 대해 언젠가 일어날 사고였던 것 같다라고 대답하며 안타까움을 전했습니다. 동원 군이 사망한 후에야 강남구청과 서울시 교육청, 강남경찰서 등은 이 길을 일방 통행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이름을 따서 동원로라고 부르기로 했죠. 동원로에는 이제 아이들이 마음 놓고 안전하게 걸어 다닐 수 있는 인도와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뒤늦게 스쿨존에 안전 펜스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음주운전, 조작 실수 등으로 차량이 인도로 돌진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스쿨존만이라도 안전 펜스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은 안전 펜스 1m당 27만 원이라는 비용 때문에 주변 상인들의 영업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과속 방지턱 소리가 시끄럽다는 민원 때문에 설치되지 못했던 것들이었죠. 민식이 법이 만들어지고 3년, 최근 3년간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숨지거나 다친 12세 이하 어린이는 1,075명이나 됩니다. 심지어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법규 위반은 2019년보다 더 늘어났어요. 민식이 법이 제정되던 당시 해당 법이 운전자를 과하게 올가맨다고 주장했던 분위기와 사뭇 다른 현실입니다. 운전자들은 민식이 법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더 스쿨존에서 더 긴장하며 운전하지 않았거든요. 대전 둔산동 스쿨존에서 배승하 양이 사망한 다음날 정부는 국민 안전을 위한 정책으로 스쿨존 제한 속도를 시속 50km까지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발표합니다. 어린이가 통행하지 않는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속도를 높여 달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겠다는 것이었죠. 전날 사망한 배승하 양이 등교일이 아닌 휴일에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요. 학원이나 돌봄교실에 다니는 어린이는 오후 8시 이후에도 스쿨존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직인 수위원회는 2017년부터 최근 5년간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전체 시간대 4.7%이며 사망자는 없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언론사인 시사인에서 확인한 결과 2017년 부산시 주례동에서 발생한 스쿨존 사망사고는 오후 9시경 발생하였습니다. 2022년 경북 경주시에서도 첫 등교에 설레어 일찍길을 나섰던 아이를 신호 위반한 덤프트럭이 치어 사망하게 했고요. 2019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한 위원은 한국을 향해 이런 감상을 던졌습니다. 전반적으로 한국은 아동을 혐오하는 국가라는 인상을 받았다. 국가, 교사, 미디어 등으로부터 고통받는 아동이 있는데 왜 아무도 아동의 편에 있지 않느냐? 그리고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에게 공식적으로 이런 질문을 던졌죠. 정부에 있는 아동정책조정위원회는 왜 회의를 안 하나? 한국은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인데 왜 아동 예산이 OECD 국가 중 낮은 수준인가? 과도한 경쟁, 아동을 죽음으로까지 내모는 교육제도의 문제에 대해 정부는 인식하고 있는 게 맞는가? 아동이 학업 스트레스로 죽음을 택하기까지 하는데 시민사회나 부모들은 도대체 뭘 하고 있나? 세계 최초의 흑인 대통령인 넬슨 만델라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이들을 대하는 방식만큼 그 사회의 정신을 확실하게 드러내는 것은 없다. 한국 사회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아이들을 대하고 있나요?